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월 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여러분들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일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이제 한 번만 올리도록 하고 제가 댓글을 만약 오늘 다 소개를 못 해드리면 나머지 댓글들은 제가 이제 좋은 댓글들은 내일 다시 다음 영상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SY민님이 써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5,000명 축하해 주신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축하 인사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이제 시작할게요. SY민님이 써주셨는데 2018년 하락장, 2019년은 횡보장, 2020년은 상승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H채널님의 이안일까요? 예, 이안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리고 ETF 승인은 올 2, 3월 예상되고 엊그제 후오비 거래소의 원화입금 허용은 중국 자금 유입이 예상되는데 이건 이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후오비 자금이 입금되고 ETF 승인이 나면 이란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이란이 되려면 제가 이제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5,500달러와 이제 5,700달러 그 저항을 조정을 받고 바로 이제 돌파를 해주고 그러니까 뭐 1분기 안에 돌파를 해주는 흐름으로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이란 흐름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ETF 승인이 뭐 연기되거나 아니면 후오비 지금 원화입금으로는 사실 시장에 특별한 어떤 반응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ETF 승인이 나고도 만약에 시장이 뭐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면서 5,500달러 이제 저항을 맞고 다시 하락 자체가 한 3,000달러 초반까지 다시 이렇게 빠져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이안으로 2019년은 횡보장으로 이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때 시장 분위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지금 경제적인 이슈들이 좀 이 다이나믹하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느끼는 거 뭐냐면 뭔가 이게 스케줄이 좀 빡빡해서 빨리빨리 뭔가를 진행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안보다는 오히려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란의 비중을 좀 더 싣고 그에 맞춰서 이제 대형 알트코인들도 좀씩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대형 알트코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BTW 저스틴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차트 관련된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추천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차트 관련된 책은 저도 이제 이 초보 시절에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개 봤었는데 사실 딱히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건 없어요. 딱히 기억에 남는 건 없고 그리고 이제 차트에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 직접 많이 해보시는 거 저는. 그러니까 기술적인 어떤 뭐 보조지표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뭐 유튜브 안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요. 굳이 책을 안 본다고 하더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보신 다음에 그냥 보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차트를 놓고 직접 이제 차트를 계속 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차트들을 보면서 직접 좀 그려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좀 처음에 이제 틀린다고 하더라도요. 많이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복기해 보시는 거죠. 다시 이제 지난 다음에 그때 이제 차트를 이렇게 그렸었을 때 맞았는지 그리고 보조지표를 이렇게 보고 이런 판단을 했는데 그게 맞았는지 직접 돈을 투입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번 그렇게 복기를 해서 보시면은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차트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저는 투자에 있어서 성공하는 요소는 일단 그 심리적인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심리적인 게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시장에 대해서 이 상품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가가 어떻게 보면 심리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금 관리,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이 확신을 하고 있어도 내가 확신을 하는데 마진콜 당해서 돈 어쩔 수 없이 이제 털어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자금 관리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금 관리랑 그 심리가 제일 중요하다. 자금 관리랑 심리인데 심리는 실질적인 심리가 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이 상품에 대한 확신이기도 하고 그만큼 이제 공부가 돼야지 그 심리적으로 이제 멘탈적으로 흔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 책 있잖아요. 그 투자 총서 1, 2, 3권 그거를 보시면 그게 이제 대화 형식으로 질문과 응답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답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기도 좀 편하고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걸 보시는 게 전체적인 이제 경제 전반에 대한 흐름도 이제 아실 수 있고요.
예,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그 와사비님이 보내주신 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일단 섬리오스님이 STO 토큰 중에 티제로 거래소가 상장된다고 하는데, 이제 티제로는 그 거래소인 거죠. 거래소. 그 주식을 증권으로 바꿔주는 그 거래소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레이븐하고 폴리메스는 그 증권형으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코인 토큰, 그러니까 암호화폐 중에 아직 이 증권형이 아닌 토큰들을 증권형으로 이제 바꿔주는 거를 이제 도와주는 그런 코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제 SEC가 아직 이 ICO라든가 STO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뭐 규제안이라거나 이거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ICO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약간 규제하겠다 얘기했다가 또 지난번에는 최종적으로 약간 느슨한 발언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 SEC 의장이라든가 SEC 뭐 담당자가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STO 관련된 토큰들은 좀 더 빠른 성장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좀 뭐 또 때를 기다려야 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제 대세는 STO가 뭐 대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STO 쪽에 있는 토큰들, 코인들, 뭐 레이븐이라든가 폴리메스, 그리고 티제로 다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물론 이제 그런 말에 따라서 그 SEC 의장이라든가 담당자 말에 따라서 약간씩은 뭐 가격 변동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박도영님이 지금 제가 이 글은 못 봤는데, 박도영님이 지금 그 써주셨어요. 뭐냐면 한국과 이제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경제 침체가 와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맞을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중국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맞을 확률이 높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갈 것인지, 그것은 이제 결국 경제 침체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 중국 정부가 만약 침체 상황이 왔을 때 그 중국의 인민은행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거나 뭐 아니거나 이렇게 나눠진다 라고 보고 있고, 제가 지금 이 기사를 올려주신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지금 아직 못 봤어요.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중국 가계부채 관련된 기사를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회사채라든가 지방정부 부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때 이제 봤을 때 25조 달러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3경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회사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충분히 저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가계비 증가 속도 세계 위, 상환 부담 상승, 이렇게 이 기사를 이제 보내주셨네요. 일단은 중국 관련된 기사는 아니고, 잠시만요. 예, 여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관련된 기사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잠시만요. 좀 글자 크기를 크게 하고요.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세계 2위 수준으로 빠르고 가계비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6%였고요. 지금 그리고 보시면 주요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에요. 비율 증감 현황에서 지금 중국이 이렇게 그 가계부채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라고 했고, 중국, 홍콩,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네요. 이렇게 됐고, 제가 오늘 이제 기사 준비한 것 중에 그 주식 관련된 그 지금 30, 40대 젊은 사람들의 어떤 빚이 늘어나고 있다, 그 관련된 이제 기사를 넣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이제 포함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소련이 이제 붕괴가 됐잖아요. 붕괴가 될 때, 그때 이제 보시면 독립국가들이 나오면서 이제 붕괴가 됐는데, 그냥 그게 한 번에 이렇게 붕괴된 게 아니라, 사실 소련도 그 고르바초프가 대통령을 하던 시절에 그때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는 아닌데 거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근접한 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각국의 이제 주변에 어떻게 보면 소수 민족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중국의 그런
돼서 독립을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독립을 요구하면서 거기서 이제 고르바초프가 휴가를 갔었을 때, 휴가를 간 상황에서 이제 그 장관급 되는 인사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쿠데타를 일으키죠.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독립을 됐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제가 봤을 때는 뭐냐면, 결국에 이제 미국의 이제 금융 세력이 그 당시 이제 레이건 대통령하고 결탁해서 결국에 이제 구소련을 이렇게 와해시킨 거다. 와해시키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 개방뿐만 아니라 그걸로도 부족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를 다 쪼개놓은 거죠. 쪼개서 어떻게 보면 소련이 지금 러시아로 이제 분리가 되고 나머지 또 작은 국가들이 이제 분리 독립되게 이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저는 중국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시장 개방하고 저번에 이제 얘기했던 지금 신기술 관련된 그런 이슈 관련돼서 이제 양보를 받는 거 뿐만 아니라 거기에 어떻게 보면 중국이 이제 소수민족으로 인해서 중국이 이제 독립되게끔 소수민족 국가들이 독립되는 것까지 저는 미국이 이번에 밀어붙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반발이 일어나려면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소련이 그때 2000% 정도 인플레이션이 왔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까지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잠시만요. 예. BWY님이 일단 이더 노드 수가 이번에 하드포크 되면서 하드포크를 준비하고 있는 이더 노드 수가 852개다. 이 얘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냥 저는 노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잘못된 걸 수도 있는데, 우리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서버를 중앙에서 한 곳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앙화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탈중앙화라고 하잖아요. 탈중앙화. 뭐냐면 결국에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각 노드들이 서버 역할을 하는 거다. 서버 역할을 하는 노드가 지금 852명으로 이제 추산된다. 그냥 그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사비님이 어제 써주신 거에서, 어제 제가 와사비님이 난이도를 이제 같이 평가한 부분에서요, 제가 좀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와사비님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였냐면 이제 도표에서 제가 개인 부분 있잖아요. 개인의 산술식, 이게 이제 현 가격 마이너스 예측 가격, 그러니까 예측 가격분의 현 가격 마이너스 예측 가격이라고 해서 그냥 4배, 8배, 12배, 16배, 20배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한 배수를 더해야 된대요. 한 배수를 더해서 그럼 8배라고 하면 이제 9배, 그리고 4배라고 하면 5배,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정정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와사비님이 하나 더 이제 팁을 주셨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난이도가 앞으로 얼마만큼 상승될 거냐라고 이제 봤을 때 이걸 계산을 해보신 거예요. 2015년, 16년, 17년, 18년 이렇게 이제 2015년, 17년은 2월, 12월, 18년은 8월, 12월 이렇게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50에서 이렇게 190% 사이가 된다. 650%까지요. 50에서 650%까지.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난이도가 1년 후에 최소 현재 이제 3,662달러에서 50%에서 600% 상승한다고 가정을 하면 최소 예측 가격이 4,400달러에서 9,000달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예측 가격에서 그럼 이 예측 가격이 비트코인 가격이냐? 그럼 만약에 이제 이 최대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난이도가. 그럼 9,000달러 최대치가 되고 거기에 만약에 예측 가격의 4배에서 8배까지 또 최대는 이제 20배까지 상승했잖아요. 그러면 4배라고 하면 9,000달러의 4배 아니면 4,000달러의 4배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되는 건데, 그냥 우리가 중간값인 6,000달러라고 하면 6,000달러의
만약에 4배까지 상승했다. 그러면 이제 24,000달러가 되는 거고요. 8배까지 상승했다라고 하면 48,000달러.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단지 데이터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걸 적용시켜서 앞으로 그러면 뭐 6,000달러 무조건 간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건 그냥 데이터로 근거해서 얘기한 거고요. 당연히 50%도 안 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20% 상승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도 이해를 해주시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세비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걸 또 믿고 막 이렇게 투자를 과하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이렇게 써주신 것 같습니다. 투자는 신중히 단지 참고만 하세요. 이렇게 이제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김동준님이 이제 써주셨는데요. 잠시만요. 김동준님이 써주셨는데 뭐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고 현 정부의 이제 메인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을 바라보는 제 시각은 이러합니다. 기업이 탄탄한 상황에 실시를 하였으면 좋았겠지만 현 상황은 자영업자들 무너지고 기업의 투자 심리가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디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없는 제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것도 뭐 어느 수준의 현금이 필요하니 힘들 것 같고 대외적으로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의 행보 또한 중요하겠지만 이런 악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졌을 때 인플레이션이 오는 모델이 있다면 정부에서 돈을 찍어내는 방향일 텐데 그런 상황은 웬만하면 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디플레이션이 왔을 때 그러니까 침체 상황이 왔을 때 코인의 흐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경제 위기 그러니까 2008년도라든가 이런 경제 위기가 온다 침체 상황이 온다 라고 했을 때 침체 상황은 디플레이션은 이거예요. 한마디로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돈을 안 푸는 거죠. 돈을 안 푸는 겁니다. 왜냐면 내일 되면 또 자산 가치가 또 떨어질 걸 예상하기 때문에 뭔가 주식도 살 생각 안 하고 뭐 부동산도 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돈이 안 도는 거고요. 이렇게 그럼 이런 침체 국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결과적으로 이제까지 침체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이제 돈을 풀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돈을 얼만큼 풀어야 되냐. 기존에 풀렸던 양보다 훨씬 많이 풀어야 돼요. 그러면 이전에 2008년도에 그 침체 상황은 거의 이전에 풀렸던 달러 양의 4배가량을 풀어서 극복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번에 이제 송기봉 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 그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달러 양의 16배를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달러 가치가 급격히 0으로 수렴될 거다. 그 얘기는 결국에 뭐냐면 달러 가치가 그렇게 0으로 수렴된다라고 하면 그 달러의 가치가 어디론가 이제 저는 이전돼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금으로 이전되기에는 금 사이즈가 너무 작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그 달러 가치가 이전될 곳을 저는 이제 암호화폐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개인 간의 이제 의견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이거는 사실 저는 정권하고는 관계없다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자유한국당 아니면 지금 뭐 민주당에서 이런 상황이 오는 뭐 침체가 오고 자유한국당이 와서 이런 침체가 오고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만약에 이번에 이제 올 위기에 뭐 벤 버냉키가 온다고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결국에 그 금융 세력 FRB가 금리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금리를 어떤 식으로 이제 조절해서 컨트롤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장의 위기가 이때 오느냐 뭐 몇 년 뒤에 오느냐 이거는 이제 조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데 결국에 그걸 이 정권이 이 정권이었기 때문에 극복을 했다. 아니면 이 정권이었기 때문에 극복을 못했다. 이거는 좀 저는 아니라고 보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정권이 진짜 잘못된 선택을 해서 뭐 베네수엘라처럼 완전히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권이 진짜 무능해서 정책 자체를 잘못된 정책을 핀다라고 하면 국민들 개고생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진짜 힘든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침체 국면을 전 세계적인 만약에 불황이 온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만약에 뭐 이 민주당이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게 정치적으로 이게 못했다 잘했다 이거를 얘기하기는 물론 진짜 최악의 어떤 수를 두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는 이제 별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치적인 거는 사실 저는
물론 정책에 따라서 약간 다소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침체, 앞으로 우리가 올 그 침체 국면을 정권이 만약에 지금 정권이 아닌 다른 정권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극복하는 거는 저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지금 뭐 공화당이 아니면 민주당이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으면 이번에 침체가 안 온다?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서 이번에 침체가 온다? 이것도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거를 조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때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 타이밍을 조절하는 사람들은 금융 세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해랑님이 이제 한해랑이라고 읽는 게 맞나 모르겠는데 그 예측 가격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예측 가격은 어제 이제 와사비님이 주셨던, 제가 이거 설명란에다 이거 와사비님이 저한테 메일 보내주신 내용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디피컬티, 그러니까 0.00, 이 디피컬티에다가 비트코인 난이도 가격만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서 계산을 해보시면 그 가격이 나오고요. 이 난이도 가격은 제가 여기 이 링크를 걸어놓은 bitcoinwisdom.com 여기 가시면 난이도가 나옵니다. 비트코인 난이도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 돼요. 여기 들어가시면 비트코인 난이도가 나오니까 여기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난이도가 이렇게 나와요. 예상된 다음 난이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5.14%씩 증가된 걸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성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요 근래 이제 STO 증권형 토큰이나 페이스북, 테슬라, 애플 기업들이 기존 주식을 이제 토큰화하겠다. 앞으로 이제 다음 주라고 했나? 제가 그렇게 봤던 것 같은데 토큰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토큰화가 됐을 때 이걸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 블록체인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주식이 아닌 오로지 코인만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페이스북 주주예요. 주주인데 주식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코인을 또 발행한다라고 하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냐면 그러면 주식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될 거고, 그냥 주식을 토큰 형태로, 그러니까 관리하기 편하게끔 토큰 형태로 바꿔주는 거다. 그렇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주식을 매도하면 이틀 뒤에 우리가 현금 입금이 되는데 암호화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관리도 편하고, 그리고 이 주식이 진짜 이 사람 것이 맞는지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즉각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토큰화 된다라고 해서 주식이 다른 상품으로 바뀌는 거는 아니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런 건 가능하시겠죠. 뭐냐면 그것도 이제 물론 규제가 만들어지겠지만, 예전에는 한 주당 거래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한 주가 아니라 0.001주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때가 이제 올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지금은 암호화폐 시장과 주식 시장이 약간 별개처럼 이제 분리돼서 보고 있지만, 나중엔 이게 저는 다 합쳐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합쳐져서 같이 관리가 될 거다. 우리 지금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원유 선물 거래도 같이 하고, 원유 상품도 하고, 금상품, 이런 거 여러 가지 상품들을 저희가 같이 금융상품, 다양한 금융상품을 증권사를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상품도 이제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하든가, 아니면 기존 거래소에서 이제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있는 상품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있는 증권들을 이게 토큰화되면서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물론 큰 섹터는 분리를 해놓겠죠. 해놓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통합돼서 거래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지환님이 이제 써주셨는데, 이제 이더와 리플을 보유하고 계시고 이더와 리플을 이렇게 교체 매매를 하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결국에 이제 이더와 리플도 제가 이따 차트 설명드릴 때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결과적으로 비트를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비트를 기준으로 이제 이더리움이 충분히 비싼 가격이 되면 그때 이더리움을 매도해서, 이제 만약에 이기성님이, 죄송합니다, 유지한님이 이더랑 리플로만 교체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BTC 시장에서 만약에 리플이 지난번처럼요, 지난 9월이었나요?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 그때 리플을 일부 정리해서 이더리움을 교체하고요. 이번에 이제 이더리움이 치고 올라오면 다시 이더리움을 BTC 마켓에서 비싸졌다고 판단되면 매도해서 다시 리플로 교체 매매하는, 대신 이제 그 물량은 유지아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정해놓고 하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교체 매매할 때 주의할 점은 그 각각의 물량에서 일정 부분의 물량은 홀딩을 계속 해줘야 된다. 비트면 그러니까 이더면 이더, 리플이면 리플을 일정 물량은 홀딩을 해준 상태에서 나머지 물량으로만 교체 매매를 해줘야 된다. 예. 만약에 왜 그 부분이 중요하냐면, 막 올라가는 거를 매도해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코인으로 교체를 했는데 올라가는 게 계속 상승하고요, 시장이 커지면서.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매수한 그 종목은 진짜 이 시장에서 사라진다라고 하면 결국에 올라가는 걸 수익을 잘라서 손실나는, 계속 제로로 가고 있는 거에 물타기 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최소 반 50%는 홀딩한 상태에서 하시던가요. 제가 봤을 때 이제 3분의 2 정도가 홀딩이 돼야지 전 적절할 거로 보는데, 그 정도로 홀딩한 상태에서 나머지 물량으로 교체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나름대로 이제 매매 기준을 정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목소리가 갈라지니까 삑사리가 났네요. 예. 예, 오늘은 이제 댓글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차트를 준비를 했는데 좀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늦어져서 제가 차트를 빨리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고, 일단 오늘 송기봉님이 트론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댓글에서 트론을 얘기해 주셔서 트론이 지금 가장 흐름이 좋다. 그래서 제가 트론을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먼저 그 200일 이동평균 보시면, 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갈색인 장기 이동평균선인 200일 이동평균선도 이렇게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한 방에 이렇게 뚫어줬습니다. 뚫어줬고, 그 지난 어떻게 보면 고점으로 작용됐던 사토시 가격으로 거의 500사토시, 500사토시, 500사토시도 지금 돌파를 해주고 안착한 이후에 지금 이 15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면서 15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받고 그 다음 저항이었던 560사토시까지 지금 현재 돌파가 됐어요. 그래서 다음 이제 다음 이제 저항은 보시면 다음 저항은 지금 이때 이제 지지를 받고 저항 역할을 했던 754토시가 다음 저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트론은 지금 이 라인, 여기 지금 이 자리도 사실 고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이때 이제 지지받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수평선을 하나 더 그려보면 지금 일단 고점 맞고 이제 쉬고 있잖아요. 이 618 라인도 저항으로 충분히 작용이 될 수 있는 라인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지받고 이때 저항으로 작용됐던 라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약 트론 같은 경우 이제 트론을 지금 이제 홀딩하신 분들, 여기서 만약에 지금 이때 돌파할 때 트론 관심 있게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저는 이제 매수를 이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트론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러분이 트론이 좀 비중이 많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매도를 해서 다른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으로 일정 부분 교체할 타이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차로 정리를 해주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740사토시에서 다시 한번 또 2차적으로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론은 지금 어느 정도 약간 이제 일단 고평가 영역에 들어왔어요. BTC 마켓에서. 그래서 일정 부분 분할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만약에 트론이 지난 이제 고점인 1000사토시까지 올라가 주면, 저는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트론이 지금 시총 10이에요. 시총 10이기 때문에 시총 상위권 안에 있는 이 코인들 중에 트론이 먼저 치고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일단 좀 아직 20주 이동평균선이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 상승장으로 돌입했다라고 딱 단정 짓긴 뭐하지만, 일단은 상승장으로 우리가 이제 갈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론이 됐든 리플이 됐든 지난번 이제 웨이브가 됐든 먼저 이 BTC 마켓에서 저는 전고점을 치고 가는 종목이 빨리 나와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더리움도
제가 이제 사토시 가격으로 0.042 사토시가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지난번에. 그리고 이 저항은 한 번에 이제 돌파하기 힘든데, 제가 이제 이 저항을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더리움 보셨을 때 여기 저점을 잇는, 보시면 2017년 2월 하고요, 2017년 12월 이 저점을 잇는 이 추세선에 이제 저항이 작용됐고, 이 지금 추세선에 200일 이동평균선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맞고 떨어졌어요. 맞고 떨어졌고, 현재 이렇게 상승 쐐기형으로 볼 수 있는데, 4시간 봉에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상승 쐐기형에서 지금 이제 일단 이 이탈된 4시간 봉에서 15이동 평균선을 이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탈된 모습에서 빨리 회복해주지 못하면 일단 이더리움은 한 차례 일단은 상승이 끝났다. 아까 트론처럼요. 그래서 좀 쉬어줄 타이밍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얼만큼 쉬어주냐가 중요한데, 0.0375 라인에서 0.042 에서 박스 형태로 움직일 것인지, 아니면 다시 0.0375를 깨고 내려갈 것인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이더리움은 그래서 만약에 이더리움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더리움이 그때 한번 교체를 이미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안 하는데, 여러분 중 혹시 이더리움 비중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0.042 라인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좀 저항이 센 영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어요. 이때는 한번 단기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하다. 이거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포트폴리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더만 많이 갖고 있다 라고 하면 일정 부분 이제 덜어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이더 비중이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홀딩하고 가져가셔도 이제 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말씀만 드리고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리플이 좀 흐름이 안 좋아졌어요. 리플이 보시면, 잠시만요. 리플 이제 일봉을 보면 리플이 지금 일단 50일 이동평균선, 제가 이 50일 이동평균선을 종가상 깨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어제 종가 마감이 살짝 이탈됐어요. 살짝 이탈됐고, 오늘 현재 장중에 또 이탈됐다가 일단은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오늘 이제 그 일봉 마감까지 다시 50일 선 밑에서 이제 끝난다라고 하면 리플은 일단 좀 이 횡보가 길어질 수 있다. 이때처럼요. 이때처럼 이제 이 15일 이동평균선, 이 15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가서 이렇게 장기간 횡보했던 것처럼 다시 50일 이동평균선을 완전하게 이탈하게 되면 당분간 박스 형태의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기 전까지는요. 이렇게 지금 12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횡보 흐름을 보일 수 있다. 그런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 15일 이동평균선 약간 이탈해서 끝난, 이거를 완전하게 이탈했다라고 보기 약간 애매한 상황에서 일단 좀 더 봐야 되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이제 15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이제 50일 이동평균선이 데드크로스가 난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보시면 15일 이동평균선이 일단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났어요. 물론 꺾이진 않았지만 데드크로스 났다가 다시 돌려 세웠었습니다. 이와 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리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실망하긴 이른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빨리 올라와 주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이 50일 이동평균선을 빨리 올라와 주는 게 중요하다. 종가 마감이 그렇게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텔라 루멘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스텔라 루멘은 제가 오늘 이제 비트코인을 일정 부분 스텔라 루멘으로 교체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오늘 이 자리가 지금 이거는 여러분 이거 마찬가지로 제가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 추천해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했다라고 제가 한 상황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텔라 루멘 봤을 때 제가 이제 지난번에 교체를 저는 이제 이 위에서 미리 했었어요. 이 위에서 미리 했었고, 그때 이제 제가 3번에 나눠서 교체를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지금 교체를 해놓은 상황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이 스텔라 루멘의 차트 흐름이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올라왔다가 지금 사토시 가격으로 3,300 사토시 저항 맞고 떨어졌는데, 지금 2018년도
2018년도 7월달 이 흐름과 이제 흡사해서 돌파 후에 눌러주고 스텔라르멘 같은 경우 이때 보시면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지금 이 2900사토시 이때도요, 이 저점을 다시 한번 터치를 해주고 이렇게 급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점을 지금 터치를 아직 안 한 상황인데, 뭐 오늘 터치할 수도 있는 거고, 터치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보여서 매수를 했고, 이제 매수를 한 이 물량은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만약 스텔라르멘이 이와 같이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면 그때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수한 물량은 매도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스텔라르멘 제가 매매한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기사만 설명을 드리고, 예, 오늘 이제 영상 하나에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긴 한데, 좀 이제 기사를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와이스 레이팅스에서 거래소 암호화폐 보유 자산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번에 그 프루프 오브 키스 운동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래소가 과연 고객들의 암호화폐를 제대로 다 갖고 있는지, 이거를 어떤 제3의 기관이 이거를 감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규제화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스 레이팅스가 이제 그 부분을 얘기했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는 오히려 이런 규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봐요. 거래소가 어차피 이거 암호화폐 그냥 고객들이 달라고 할 때 그때 다른 뭐 거래소에서 매입해서 만약에 자기들이 안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매입해서 주면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래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거래소가 일단 기본적으로 고객들 갖고 있는 물량 100% 플러스 알파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 물량까지 그렇게 이제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부족하게 갖고 있는 거래소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이런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어제 뉴스에서 이런 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국내에, 그러니까 2018년도 한 해 동안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 중에 누가 주식을 샀는가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기관하고 이제 외국인이 거의 7조, 그리고 기관이 3조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주식을. 그리고 10조를 개인이 샀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다 위기라고 하는데 과연 위기가 오냐? 다 위기라고 전문가들이 떠들고 있는데 위기가 올 거냐? 그리고 대중들도 다 위기라고 지금 느끼고 있을 때는 위기가 안 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실제 돈은 어떻게 움직였느냐를 보면 실제 돈은 개인들이 주식을 샀다. 그럼 개인들이 주식을 샀다는 건 뭐예요? 개인들은 위로 이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그 기사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빚내서 지금 주식 투자 150만 명, 이게 1월 6일자 오늘 기사인데 겁없는 30대가 늘고 있다. 근데 이거는 30대 입장에서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20대부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30대가 됐어요. 그래서 뭐 35살 정도 됐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근데 그때는 어땠어요? 기간 동안 주식시장이 계속 올랐습니다. 2008년도 이후부터 한 번도 큰 하락장을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야, 주식은 원래 그냥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일하게 이제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보시면 150만 명이 이렇게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손실 상태예요. 개인들은 작년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20% 이상 손실을 봤습니다. 주식 투자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많이 물린 상태에서 빚까지 내서 투자하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작년에 매수한 금액만 10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장에서 과연 저는 외국인이라든가 그 금융 세력이라든가 기관들이 이 시장을 이제 올려줄 거냐 뺄 거냐라고 봤을 때 어떤 게 더 확률이 높을지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돈을 빌려 주식을 산 신용융자 고객 수는 150만 4,400명에 달했다. 중복으로 물론 계산된 겁니다. 신용융자 고객이 물론 2017년 말에 174만 명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그래도 많은 거예요. 그래도 양이 많은 거다.
그리고 잔액은 지난해 7월 10조 원을 넘어섰고 2016년 말에는 6조, 2017년 말에는 9조였어요. 근데 2018년에는 7월 달에 10조였어요. 이건 뭐냐면 사람 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늘어난 거예요. 사람 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왜 그러냐면 주식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람 수는 줄었다고 하지만 그 빚을 낸 금액 자체는 커진 겁니다. 금액 자체는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자체가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사실 이 서프라임 안 겪은 30대도 문제고요. 97년도 IMF 안 겪은 또 40대들도 저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서프라임보다 IMF가 더 심했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올 위기는 지금 우리 세대에서는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 간접적으로 누군가 그 당시 1929년도를 경험해본 사람의 그 간접적인 경험을 우리가 들어보고 그거를 우리가 그 당시를 최대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서 야 그때가 진짜 이런 상황이었구나, 그때 진짜 장난 아니었겠다, 이런 상황을 느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진짜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식당에 들어갔대요. 신사가 식당에 들어가서 세트 코스 요리를 주문했는데 코스 요리를 주문하고 주식 시황을 보는 거예요. TV에서 나오는 주식 시황을 보다가 코스 요리를 하나씩 취소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씩.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는 이제 메인 요리 취소하고요. 그 다음에 샐러드 취소하고 마지막에 스프까지 취소하는, 이런 식으로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중간중간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막 그 세컨드 와이프를 두고 있다가 결국에 다시 조강지처한테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뭐 몇백만 명이 됐다, 미국에서만. 그런 얘기도 있고, 야 안 되면 우리가 구걸이라도 하자 하는데 야 구걸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거지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 1929년도가 심각했다. 근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들어보는 거잖아요. 간접적으로 들어보면서 최대한 진짜 이때 상황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이미지 트레이닝 해보고, 야 이때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대처를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기사처럼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이 150만 명 겁없는 30대 경험을 해보자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그 연륜, 경험 자체가 전 자산이라고 보고 있어요. 경험 자체 자산이고, 그리고 또 그게 이제 지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봐야 되는 거고, 저희 지금 채널에서 구독해주시는 분들 중에 그런 본인들이 예전에 이제 경험했던, 예전에 IMF 때 그리고 예전에 서프라임 때 경험했던 거를 다 경험들을 공유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여러분들도 이제 귀담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다 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2019년도 1월 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오늘 얘기 중에 여러분들 혹시 또 뭐 궁금하신 거, 그리고 질문이죠, 그게. 질문, 그리고 의견,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